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인생을 위한 인문학 네 번째 시간 심리학에서 찾은 행복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네, 저는 다양한 주제로 소통을 하고 있는 인문학 강사 윤지원입니다. 네,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철학에서 행복에 이르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오늘은 심리학에서 행복에 어떻게 이를 것인가에 대한 시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쌤이 제기랄 또 땅콩버터와 잼 샌드위치야 정말 진력이나 그렇게 말을 하자 동료가 이봐 쌤 그게 그렇게 싫으면 부인한테 다른 걸로 만들어 달라면 되지 않나? 그랬더니 쌤이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말게. 난 결혼 안 했어. 샌드위치는 내가 직접 만든다고. 네. 이 에피소드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쌤은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불평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어쩌면 이런 일들을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탈 벤 샤하르는요. 삶의 매 순간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쌤처럼 이 샌드위치, 땅콩과 잼 샌드위치를 먹고 싶지 않으면 다른 걸 만들면 되죠. 그거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데 쌤은 본인이 하는 일인데 그걸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내가 다른 걸 먹고 싶으면 다른 샌드위치를 만들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이런 선택들이 많지만 사실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는 이런 선택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사실 많이 인식하지 않는 상태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의 약 40%는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기로 선택하느냐가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네,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직접 결정할 수 있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사실 이거는 무엇을 할 것인가와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생각도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것인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할 것인지 우리가 스스로가 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삶은 우리에게 원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영어 속담에 나와 있는데 삶이 그대에게 레몬을 주거든 레모네이드를 만들라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하버드 그 3대 명강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탈 벤 샤하르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육체의 특성, 가족, 국적, 성별, 세계 시장의 변동 이런 것들은 때로는 바꿀 수 없는 우리들이 그 외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원료를 선택하고 어떻게 이용할지는 우리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현실을 창조하고 싶은가 우선 자신에게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나는 어떤 현실을 창조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 원하는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탈벤 샤하르가 말하는 네, 긍정 심리학자 탈벤 샤하르가 말하는 행복은 첫 번째 행복에 이르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행복은 당신의 선택에 달렸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그리고 원하는 삶을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라고 말을 하고요. 나는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내가 원하는 곳이 어떤 이미지 속에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곳에 갈 것인가?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은 삭제하라. 우리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쌓여 있을 때 어쩔 수가 없어요. 라는 말들을 저를 포함해서 많이 해보신 적 있으실 건데요. 그 말이 굉장히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고 굉장히 기운 빠지게 하죠.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내가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저는 끌려다니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곳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사실 우리는요, 어쩌면 무엇을 원하는지가 확실하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것을 안다면 그곳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길을 선택할 권리는 신성한 특권임을 이해하라. 그 권리를 사용하라. 그리고 가능성 속에서 살아가라. 어렸을 때 오프라 윈프리는 굉장히 다양한 불행한 환경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이런 환경을 개척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내가 나의 길을 결정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아무리 그 선택의 폭은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태어난 나라라든지, 그리고 그 나라에서 어떤 성별로 태어났는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다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타인의 삶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사이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에 새삼 감사하라. 매일 사물을 어떻게 보는가. 오늘 출근하실 때 어떤 것들을 보고 오셨나요? 길에서 만약에 운전을 하셨다면 길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나는 사물을 어떻게 보는가? 요즘에 꽃이 되게 만발했죠. 이런 것들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만약에 이제 벚꽃이 지고 지금 이제 이파리가 초록 이파리들이 막 보일 때 벚꽃 다 떨어졌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저런 초록 색깔, 싱그러운 초록 색깔이 있으니까 굉장히 예쁘다, 아름답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그래서 매일 사물을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매력 또는 신비를 발견하는가, 하늘의 색깔과 구름의 모양을 제대로 보려고 하는가. 하늘 보신 적 언제신가요? 하늘 한번 바라보셨어요?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구름 모양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들 막 찾아본 기억 있으실 텐데요. 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으로 어떤 강아지를 봤다든지 아니면 어떤 좋아하는 동물들 발견하신 적이 언제신가요? 아니면 하늘을 이렇게 바라본 적이 언제인지 잘 생각이 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너무 열심히 사시느라.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을 한번 느끼고 새삼 감사하라 라는 이 말이 되게 당연하지만 또 지혜로운 말로도 들리기도 합니다. 헬렌 켈러의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와요. 마치 내일부터는 앞을 못 보게 될 것처럼 눈을 사용하라. 내일 귀머거리가 된다 생각하고 온갖 목소리를 만들어 내는 음악, 새들의 노랫소리, 오케스트라의 강력한 선율에 귀를 기울여라. 내일부터는 더 이상 촉각을 느끼지 못한다 생각하고 만지고 싶은 사물을 만져보라. 지금 눈, 귀, 촉각이 나왔는데요. 내일부터는 아무 맛도 느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어떤 음식들을 먹고 마신다면, 그리고 내일부터는 우리가 어떤 냄새도 맡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어떤 마음으로 냄새를 맡고 향기를 맡을 것인지, 굉장히 절실하고 소중한 어떤 시간들일 것 같은데요. 헬렌 켈러는 삼중고라고 하죠. 못 보고 안 들리고 말할 수 없는
그래서 누군가는 굉장히 불행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삶이었지만 헬렌 켈러는요. 자신의 환경에 그냥 앉아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이제 개척하면서 살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두 눈을 사용하실 수 있다면 볼 수 있다면 보실 수 없을 수도 있고 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살아있으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만약에 걸을 수 있으시다면 아니면 휠체어를 통해서 걸을 수 있으시다면 의족을 사용해서 걸을 수 있으시다면 네, 그 모든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것들에 감사함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방법은요. 행복에 이르는 세 번째 방법은 부정적인 감정을 곱씹지 마라. 마음속에서 시나리오를 강박적으로 재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 저는 이런 경우 한번 경험했었는데요. 집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에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곰곰이 이렇게 가만히 이제 들어보니까 예전에 어떤 억울한 일을 겪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억울했던 그 마음을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참 힘드시겠다. 저 억울한 마음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이었던 그 상황에 아직 그 과거에 있으신 거죠. 왜냐면 해결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속에서 시나리오를 강박적으로 재생하는 경우 우리는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전에 느꼈던 억울함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재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네,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철학에서 우리가 찾은 행복에 이르는 방법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러셀이 말한 그 비결에도 나왔었는데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기록하라. 글쓰기는 생각을 명료하게 한다. 우리가 사실은 감정이라는 것들을 잘 모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거대한 감정 안에 우리가 휩싸여 있다고 느끼기도 하는데 그걸 글로 써보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그 거품이 사라진 그 알맹이가 생각보다 별로 크지 않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우리의 생각을 명료하게 한다라고 이 말이 또 와닿고요. 글을 쓰다 보면요. 내가 빠져있던 어떤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이런 부분은 오류가 있었구나 라는 것들 발견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그런 감정들, 부정 감정들이 있을 때 우리가 글을 한번 써보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마크 윌리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추는 불가피하게 부메랑 효과를 낳으며 불행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반추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영웅적인 시도다. 이미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말이죠. 사실 반추는요, 우리를 성찰하게 만드는 좋은 도구이기도 한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에 지나치게 매여 있다 보면요. 그게 어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게 아니라 반추를 통해서 그냥 그 부정적인 그 감정을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게 되는 것밖에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 윌리엄스의 말처럼 불가피한 부메랑 효과, 그 반추가 나에게로 계속 돌아오는 거죠.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반추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마크 윌리엄스는요. 반추는 해결의 일부가 아니라 문제의 일부다.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반추가 아닌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번째 방법은요. 미루지 말라. 네, 저도 굉장히 찔리는데요. 미루는 것들은 우리가 많이 겪는 일이기도 한데요. 마음속에서 진정 원하는 일이 아닌 경우에 우리는 미루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미루기를 하고 있다면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되게 중요하고 해야 하고 또
하려고 했었던 어떤 일들이 있다면 여기서 방법이 있습니다. 5분 시동 걸기를 하라라는 건데요. 일단 그 자리에 앉는 거죠.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이제 원고 막바지에 있는데요. 원고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글이 잘 안 써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글을 쓰려고 하기까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저한테 이제 조언을 하자면 일단 자리에 앉아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화면을 켜고 네, 창을 띄우고 네, 이런 것들을 5분 시동 걸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음이 먹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일단 환경을 세팅하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쓰라. 그냥 쓰라. 네. 제가 운동을 되게 잘 하고 싶은데 제가 재미없는 걸 잘 못해서 운동을 좀 재미없는 느낌이 들어서 운동이 되게 저한테는 해야 할 리스트 중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제 지인께 말씀을 드렸더니 해결책을 주시더라고요.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하라. 나가라. 네, 굉장히 간단한데 마음을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운동화를 신어라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마음 먹지 않고 그냥 일단은 운동화부터 신고 일단 나가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네,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지 말고 일단 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꿈도 있으시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비전과 꿈도 같은 방법으로 시도하라. 거대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잘게 자를 수 있죠. 꿈을 잘게 자르면 목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목표들을 또 잘게 자르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우리 징검다리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단 하라는 거죠. 세팅을 하라. 환경을 세팅하라. 다섯 번째 방법은요. 목적 있는 삶이 진정한 인생이다. 그래서 나의 일에 의미를 더하라.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건설 현장의 비유 아마 들어보신 적 많으실 거예요. 어떤 건설 현장에서 물어봤대요. 지나가던 사람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네, 노동하고 있습니다. 보면 몰라요. 저 지금 힘든 노동하고 있잖아요. 라고 말을 했고 어떤 사람은 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요. 네, 하나님을 경배하는 지금 성전을 짓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벽돌 한 장씩 쌓는 이 일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성전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봤던 그 지구의 한 부분을 깨끗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환경미화원의 말이랑 연결되지 않으시는가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일에 어떤 의미를 담느냐, 내가 내 일에 어떤 의미를 더하느냐가 행복에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는지 그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스스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목적을 위해 쓰임받는 것,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다. 누구가 아니라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목적을 위해 내가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면 지금 당장에 막 신나고 깔깔깔 웃는 그런 기쁨이 아니더라도 충만함이라는 감정, 이런 상태에 있게 될 수 있고요. 그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의미 있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굉장히 나의 삶이 좀 영적인 의미로 행복에 가까울 수 있다는 거죠. 네, 행복에 이르는 여섯 번째 방법은요. 시련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라. 네,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쓴 인생 수업이라는 책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넘어야 할, 우리가 꼭 인생에서 배워야 할 필수 과목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저에게 굉장히 와닿았던 건요. 내가 그 어떤 일을 기꺼이 막 찾아다니면서 불행을 찾아야 할 건 아니지만 그 일이 나에게 어쩔 수 없이 왔을 때 혹은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되게 소중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게 굉장히 슬프고 고통이지만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교훈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시련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아라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경이 품고 있는 교훈을 적극적으로 찾으라는 거죠. 이 역경이 오면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구분하게 되죠. 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겸손함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고요.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아, 그때는 몰랐는데 그 사람도 되게 힘들었겠네. 내가 겪어보니 알겠다. 이런 마음 들어본 적 있으시죠? 타인의 고통을 의식하는 공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또 배우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어떤 성공담을 들을 때 누군가의 성공담은 별로 와닿지가 않는데요. 또 누군가의 성공담은 굉장히 감동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탄탄대로를 겪어온 사람들은 그거를 우리가 질투하거나 그래야 할 이유는 없지만 감동을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넘어서 지금에 이르렀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시련을 이겨낸 그 부분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감동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회복력도 알 수 있죠. 어떤 시련을 겪을 때 아, 내가 이런 것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거 깨달아 본 적 있으시죠? 굉장히 바닥을 쳐본 사람들이 겪어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 나라는 사람이 꽤나 강하고 꽤나 이런 견디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도 이런 시련에서 얻을 수 있는 네,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에 이르는 방법 7가지. 7번째는요. 불완전함을 드러내라. 네.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분의 영상을 유튜브로 한번 찾아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책도 나와 있고 영상도 있는데 우리 인간은 모두가 있는 그대로 온전하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인간은 완벽하진 않잖아요. 불완전함 그 자체로 온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 불완전하기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더 나은 방향, 지금의 결핍을 찾기 위해, 채우기 위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요. 자부심이 높은 사람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불완전하고 취약한 모습에 주눅들지 않은 용기가 있대요.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죠. 나는 이런 모습이 있고 이런 약점이 있고 이런 불완전한 모습이 있다. 그 자체로 용기 있음이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을 기꺼이 내려놓는다. 우리가 요즘 SNS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많이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제가 제 마음 상태가 건강하지 않을 때는요. 세상 사람들은 다 행복해 나만 빼고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거든요. 뭔가 인스타그램이나 어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SNS에는 내가 보이고 싶은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포장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껍데기를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약점과 불완전함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불완전함을 드러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나의 약점으로 돌아오면 어떡할까? 하는 부분, 그런 생각들을 해본 적 많으실 건데요. 이런 부분들을 공유하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불완전함을 드러낼 때 우리는 타인과 연결되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겪을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완벽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과 완벽한 줄만 알았는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픔과 불완전함을 드러냈을 때 우리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연결되고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 브레네 브라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완전하다고 느끼는 것은 수치심과 두려움,
그리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는 몸부림의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 창조력, 소속감, 사랑의 원천이기도 하다. 네, 우리가 지금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라고 하는 거죠. 두려움과 불안은, 수치심들은. 이런 감정들은요, 사실은 누구나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데 우리의 불완전함이나 이런 취약함을 드러내지 않고 있을 때는 내 안에 이제 담겨 있어서 이게 건강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브레네 브라운은 이런 것들을 드러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기쁨과 소속감과 창조력, 사랑의 원천이기도 하니까 우리 연결을 위해서 드러내라 라고 말을 합니다. 행복에 이르는 방법 8번째는요. 인생의 속도를 높이면 행복은 멀어진다. 그러므로 인생의 속도를 조금은 한번 늦춰보지 않겠는가? 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포도주 감정가는 포도주를 한 번에 들이키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요? 냄새 맡고 살짝 혀에 대보기도 하고 천천히 음미를 하죠. 우리 인생도 그렇다면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인생을 천천히 음미하라. 그러면 보지 않았던 것, 우리가 너무 빨리 달리느라 지나쳤던 것들을 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성인이 되신 다음에 길을 가다가 개미들이 이렇게 먹을 것들을 나르는 모습을 보기 위해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무당벌레가 그 이파리에 앉아 있다가 날아오는 모습을 보고 신기해한 적이 언제 있으신가요? 네,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던 하늘에서 어떤 구름이 어떤 모양인지 찾는 것들, 그런 것도 이렇게 천천히 느끼는 인생을 음미하는 기쁨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지금 지나가면 이 순간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죠. 옛날 좋았는데, 옛날에 이랬는데 이런 생각들 해보셨죠? 지금도 10년 후에 지금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분명히 하게 될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네, 9번째 행복에 이르는 방법인데요. 긍정을 탐색하라. 삶이 레몬을 주거든 레모네이드를 만들라. 우리가 아까 나눴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에게서든 좋은 면을 발견할 수 있다. 100% 나쁘기만 한 것들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약한 사람도 사실은 1%의 좋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100% 안 좋기만 한 상황은 없을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차원이라고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시련이나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이건 타인에게 조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게 접근할 수 있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타인에게 접근할 때는 좀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고난이나 어떤 사람에게서든 어떤 일들을 겪었을 때 그 안에서 좋은 면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 되게 틀린 거, 잘못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찾는 사람들이 있고요. 장점을 되게 잘 찾아내는 사람이 있는데요. 결함을 찾아내는 데 집중을 하면은 뭔가 그게 생산적인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고치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결함을 찾는 거는 사실 행복에서 가까워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탐색하는 자가 되지 않겠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방법은요. No, 아니요 라고 말하라. 우리가 속마음에서는 아닌데 예 라고 말하고 있는 때가 있지는 않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전 예전에 아니요라는 말을 잘 하지를 못해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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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싫어 이렇게 연습했던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착해서가 아니라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데 그냥 마음과 다르게 그래, 네
이렇게 말했던 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저희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지 지금 당장 생각하라 라고 말을 하는데,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깊은 확신에서 나오는 아니요는 단지 상대의 기분을 맞춰주거나 더욱 나쁘게도 말썽을 피하기 위해 내뱉는 예보다 낫다. 깊은 확신에서 나온 아니요가 그냥 나오는 예보다 낫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아니요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그 말로 인해서 분위기가 깨지거나 분위기를 망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미움을 받거나 어떤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주춤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깊은 내면의 만족, 깊은 내면의 행복을 위해서 확신에 찬 아니오를 할 때가 있다라는 거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엘리너 루즈벨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의 철학은 말이 아니라 그가 내리는 선택을 통해 가장 잘 표현된다. 길게 보면 내가 내 삶을 형성하고 내가 나 자신을 형성한다. 이 과정은 내가 숨이 멎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내리는 선택은 긍정적으로 나 자신의 책임이다. 우리가 살면서 내리는 모든 선택들이 이루어져서 지금의 우리들이 있잖아요. 모든 선택들은 나의 책임이라는 이 엘리너 루즈벨트의 말이 굉장히 무게감 있게 와닿습니다. 헨리 포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이 옳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든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하는 그 방향은 맞다라는 이 헨리 포드의 말이 굉장히 또 무게감 있게 와닿습니다. 네, 방법 11번째,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 네, 우리가 철학에서 이르는 그 행복에 이르는 방법 말할 때 잠깐 영화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클릭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인생의 리모컨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내두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장면들은 막 리모컨을 빨리 감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죽음을 앞두고 노년에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사실 그 내가 빨리 감겠던 그 순간들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남은 게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객관적인 기준이나 자신이 해낸 일의 양으로 측정된 성공은 오래 지속된 행복과 상관이 없다. 네,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성공에 이른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 성취한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감정, 행복과 상관관계 많이 없다라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말로 들립니다. 이런 객관적 기준이나 자신이 해낸 일의 양으로 측정된 성공은 일시적으로 만족감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지속되는 행복을 주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것이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니다. 때로는 덜하고 덜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찾고 초점을 맞추라 라는 방법 11번째입니다. 로렌스 G 볼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물질이라고 사회는 말한다. 그러나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물질로 셈할 수 없는 것들이다. 네,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건강도 돈으로 살 수 없고요. 행복도 돈으로는 살 수 없죠. 그리고 사랑도 돈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금방 우리가 돈으로 해결하고 금방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들이죠. 12번째 방법은요, 스스로 생각하라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것이 이성이라고 했습니다. 즉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는데요. 인간은 생각하고 추론한다.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일
다음 주,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인간은 고양이와 다르게 신피질이 있죠. 그래서 시간 개념이 있는데요.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일들을 할까? 계획하는 것. 올해를 어떻게 지낼까? 나의 인생, 앞으로 10년 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동물과 구분할 수 있는 이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13번째 방법으로는요. 걱정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라 라고 말을 하는데요. 지금 나의 걱정은 어떤 목적에 도움이 되나라는 질문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걱정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걱정은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것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걱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걱정들은요. 걱정일 뿐일 때가 많아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걱정들일 때가 많은데요. 인생의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머무는 시간은 유한하다. 우리가 100년을 다 못 살잖아요. 이런 우리에게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걱정으로 시간을 다 보낼 것인가? 그러기에 우리 인생은 너무 짧고 귀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레오 부스카글리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걱정은 결코 내일의 슬픔을 없애주지 못한다. 그저 오늘의 기쁨을 말려버릴 뿐이다. 걱정을 하느라 오늘의 기쁨을 말려버릴 것인지 어떻게 오늘을 보낼 것인지 기쁨으로 차는 오늘을 보낼 것인지 우리가 또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네, 14번째 방법, 비관주의의 벽을 넘어서라. 비관주의자들은요, 낙관주의를 근거 없고 비현실적이라며 무시한다. 낙관주의자들의 높은 희망과 원대한 꿈들은 사실은 자기 실현적인 예언이 될 수 있다. 긍정확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또는 자기 달성적 예언이라는 자성 예언이라는 말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내가 어떤 미래에 대한 원대한 꿈들 그리고 높은 희망에 대한 어떤 예언하는 나 스스로에게 예언하는 말들이 그걸 통해서 내가 실현해 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낙관주의자들의 이 말들이 사실은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비관적인 전망은 사실은 우울한 미래를 현실화시킬 가능성이 더 높고요. 희망적인 기대는 성공과 행복을 불러올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기를 선택하시겠어요? 비관적인 전망을 계속 하실 건가요? 아니면 희망적인 기대를 가지실 건가요? 우리가 극단적으로 너무 희망에 차기만 한 것들은 오히려 미래를 안 좋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네, 극단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자는 게 아니고 나의 미래를 대할 때 비관적으로 전망을 할 것인지 아니면 희망적인 기대를 가지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겠나 하는 차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존재하는 것들을 보며 왜냐고 묻는다. 하지만 나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을 꿈꾸며 안 될 게 뭐야 라고 묻는다. 네, 굉장히 유쾌한 어떤 삶에 대한 태도인 것 같은데요. 안 될 게 뭐 있어 해보면 되지 라는 이 태도가 굉장한 미래를 바꾸는데 또는 지금의 행복을 조금 더 가깝게 만드는 어떤 그런 자세라고도 보여집니다. 에이미 멀린스라는 분을 들어보셨나요? 의족을 착용하고 있는데 모델이기도 하고요. 육상 선수이기도 하고요. 배우이기도 합니다. 이 에이미 멀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 장애는요. 억눌린 마음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의사가 이 에이미 멀린스에게 당신은 이 아이는 이제 휠체어에 앉아서만 살 거예요.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래야만 하지? 라고 생각하고 에이미 멀린스는요.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이 에이미 멀린스가 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온 이 길들을 보면요. 굉장히 자신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구나. 가능하다, 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와, 사람의 한계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굉장히 무너뜨릴 수도 있겠구나. 굉장히 더 나아갈 수 있게 만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엘라 휠러 윌콕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닥치든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떤 굉장히 힘든 일에 아니면 어떤 불행, 역경에 지금 쌓여 있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5번째 방법, 웃으라. 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면 피드백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얼굴 표정을 통해 기분을 달라지게 할 수 있는데요. 미소는 긍정적인 감정을, 그리고 찡그린 표정은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으면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기뻐진다는 그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요. 틱나탄, 네, 들어보셨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뻐서 웃기도 하지만 때로는 웃어서 기뻐지기도 한다. 지금 한번 거울을 한번 눈앞에 두시고 웃어보시겠어요? 미소 지어보시겠어요? 웃을 일이 없는데 저는 가끔씩 그런 행동을 한번 해보거든요. 이렇게 웃어봅니다. 이렇게. 네, 웃어보면요. 생각보다 웃는 게 기분이 썩 괜찮아요. 지금 당장 웃을 일이 없는데 너무 가라앉는 것 같고 너무 깔아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는 의도적으로 한번 웃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울에다 이제 스마일 이렇게 그려놓는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웃는 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많이 웃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심리학에서 찾은 행복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탈벤 샤하르라는 심리학자, 이 하버드 교수님은 이런 말들을 했지만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행복해질까? 나는 무엇으로 행복해지나?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눈 부분들은 이런 책들을 참고를 했고요. 마지막 다음 시간에는 예술에서 찾은 행복에 이르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심리학에서 찾은 행복에 이르는 방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지원이었습니다.